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9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익은 낮지만 충격적인 결과, 말 그대로 어닝 쇼크입니다. 하락한 경기 탓에 삼성전자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줄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했습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천억 원, 작년 1분기 14조 원에 비해 96%나 줄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에 못 미친 건 14년 만입니다.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줄었습니다. 부문별 세부 실적은 이달 말쯤에야 나오는데 반도체에서 4조 원 안팎의 적자란 관측이 나옵니다. 판매량 자체가 줄어든 데다 D램 메모리 가격이 올 들어 개당 2달러 밑으로 떨어진 게 수익 악화를 부추겼습니다. 재고가 많다라는 부분이 계속 영향을 주었었던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중국 쪽 영향도 분명히 있었던 부분입니다. 실적과 함께 감산 사실도 공식 밝혔습니다.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고 밝힌 건데 삼성전자의 감산 전환은 1998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은 반도체 경기가 불황일 때도 생산량을 유지해 회복기에 경쟁업체들을 앞서가는 전략을 사용해왔습니다. 이런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수준으로서는 반도체 산업의 회복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더 이상의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단가 하락에 재고량마저 급증하자 전략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반도체 재고량은 전년 대비 76% 증가했습니다. 이미 SK 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작년 4분기부터 감산 중입니다. 웨이프 투입량을 줄이면 당연히 생산되는 반도체가 줄어요. 그걸 줄이겠다는 얘기고요. 자동차를 10대 만들던 걸 5대만 만든다. 자동차 라인을 세우지 않잖아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3대 메모리 업체 중 끝까지 버티던 삼성전자도 감산에 들어가면서 반도체 가격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4% 넘게 상승했고 SK 하이닉스도 6% 넘게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도 11년 만에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6천억 원 이상 적었는데 역시 반도체 수출이 부진했던 탓이 큽니다. 이어서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너스 41.5%. 지난 2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적자폭이 4조 원에 달할 거란 관측과 함께 이번 달 말 실적을 발표할 SK하이닉스도 2분기 연속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 부진 탓에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최악의 실적이 발표된 오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실적 부진이 전체 경제에 부담이라는 점을 반증한 셈입니다. 반도체를 과거에는 산업의 쌀이다 했는데 저는 쌀을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 생명수와 같은 산업이다. 반도체와 함께 화학과 철강 제품 수출까지 부진하면서 지난 2월 상품 수지는 마이너스 13억 달러,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를 사고 판 성적표, 서비스 수지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수출 화물 운임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운송 수지가 31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했고 코로나 방역이 풀리며 해외여행도 급증해 여행 수지 적자도 1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수지 부진으로 전체 경상 수지는 마이너스 5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보다는 적자폭이 줄었지만 11년 만에 2달 연속 적자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지난달 무역 적자폭이 다소 줄어 3월 경상 수지는 균형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상품 수지는 분명히 좋아질 거지만 서비스 수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 저희가 볼 때는 균형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다 있기 때문에
정부는 외국인 입국자가 늘고 무역 수지가 개선돼 올해 경상 수지가 연간 200억 달러대 흑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회복엔 뚜렷한 신호가 없고 내국인 해외여행도 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네, 경제팀 이성일 기자와 지금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삼성전자 영업 실적 어닝 쇼크라고 할 정도로 이익이 크게 줄었는데 오늘 주가는 또 많이 올랐습니다. 예. 기업이 상황이 안 좋아서 생산을 줄이겠다고 한 건데 시장이 볼 때는, 투자자들이 볼 때는 오히려 상황이 나아졌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자, 기업은 적자를 버티다 못해서 지금 생산량을 줄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투자자들은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새벽이 온 것처럼 마치 최악은 지났다 이런 평가를 내린 겁니다. 지금부터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 보는군요. 네. 자,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매년 수십조 원어치의 장비를 미리 사들인 뒤에요. 이보다 적은 비용을 더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요. 제품이 안 팔린다고 갑자기 생산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안 팔린 칩은 재고로 쌓이다 보니 가격이 반토막 나고 이게 이제 기업의 적자, 수조 원씩 나게 된 것이 바로 지금의 반도체 산업 상황이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버티던 삼성전자마저 생산량을 이제 줄였다. 그러니 앞으로는 재고가 줄고 가격이 곧 오를 것이다라는 게 투자자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언제부터 그럼 칩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 이런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해외 네. 금융기관들이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 예상치 1%대로 지금 내놨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얘기는 반도체 가격이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네. 반도체 수요 회복은 미국, 유럽, 중국의 정보통신, IT 산업의 그 경기 회복 여기에 네.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대 성장률 예상을 했다는 거는 올해 안에는 이거 회복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자, 경상수지 적자에 반도체 불황 영향이 크다. 이게 리포트 앞에서 본 건데 네. 그렇다면 경상수지 역시 흑자 전환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지난 2월에 반도체 수출은 1년 전에 비해서 40% 정도가 줄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폭을 절반만 줄였어도 이 상품 수지는 흑자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그렇게 간단한 셈이 잘 먹히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한 이후에 국민들의 해외 여행이 급증하면서 생긴 여행 수지 적자 규모도 10억 달러가 넘는데요. 그러네요. 자, 올 2월 경상수지 적자액의 2배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정부가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도하는 정책 이걸 내세운 것도 맞습니다. 보면 경상수지 적자를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자. 네. 궁여지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이제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대응에 더해서 반도체나 전기차 산업의 같은 이런 차세대 산업이 겪는 구조적인 변화에 또 주목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네. 다른 분야에서는 우리하고 협력을 해서 성장을 했던 중국이 이 두 산업에서는 이미 경쟁자이거나 경쟁자가 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도 갖은 정책 수단을 동원을 해서 네. 본인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개별 기업으로서는 대응하기 쉽지 않은 그런 변수들이기 때문이죠. 대외적인 상황도 역시 만만치 않다. 네.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에서 피해자가 1명 더 늘어서 7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추가 피해자는 피해 학생 가운데 1명의 어머니며 자녀와 같은 병에 든 음료를 나눠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시음 행사에 들고 나간 음료가 모두 100병 정도로 확인됐다면서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마약 음료를 나눠준 일당 4명 가운데 마지막 용의자를 어젯밤 붙잡고 배후 세력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양손에 연두색 상자를 든 여성 뒤로 큰 봉투 2개를 든 여성이 따라갑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를 돌며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준 일당 중 마지막으로 경찰이 검거한 여성입니다. 이로써 지난 3일 대치역 근처 등에서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라며 마약이 섞인 음료를 나눠준 일당 4명 전원이 검거되거나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모두 7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피해자 1명은 한 피해 학생의 어머니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학생이 집에 가지고 간 마약 음료 1병을 어머니가 함께 나눠 마신 겁니다. 경찰은 마약 음료 일당 4명이 시음 행사로 가지고 나간 게 100병 정도라며 나머지 병들의 행방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 범죄는 몰래 마약을 먹인 뒤 금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퐁당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범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후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약 음료를 나눠준 이들 역시 경찰 조사에서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고 음료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18만 원을 받고 이번 아르바이트에 나섰습니다. 범행을 지시한 윗선은 SNS 등으로 은밀하게 연락하면서 문제의 음료도 퀵서비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음료를 나눠준 행동책과 해당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를 협박한 중간관리책, 그 위 총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중간관리책의 연락처를 확보한 경찰은 이들의 신원과 소재들을 추적하는 한편 퀵서비스로 마약 음료를 보낸 사람 역시 함께 쫓고 있습니다. 마약 유통 판매 조직을 근절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 이후 경찰은 이 사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그 수법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금융수사대까지 투입해서 확실하게 그 배후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역시 이번 사건은 국민 안전에 대한 테러라며 경찰 역량을 총동원해 최우선 현안 과제로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추가 범죄가 있을까 봐 여전히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이 모두 단순 아르바이트였다고 말하고 있는 데다 학교나 학원 주변에서 이번처럼 수상한 일들이 종종 있어 왔다는 말들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당 중 마지막 용의자가 붙잡혔다는 소식에도 대치동 일대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잡힌 이들이 모두 단순 아르바이트였다는 데다 사건 전후로도 인근 중고등학교 곳곳에서 시음회가 열렸다는 말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학원가까지 마약 유통이 됐으니까 걱정되죠. 사건 당일 누군가 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젤리를 나눠주고 전화번호를 적고 가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인기 투표 같은 거를 한다 해가지고 그냥 이름을 쓰고 걷다가 두고 가면 됐었어요. 정문 바로 앞에서. 학교길이요. 전화번호 쓰는 설문지가 따로 있어요. 학부모들 불안도 상당합니다. 길거리 전단지는 물론 기독교 행사인 부활절을 앞두고 나눠주는 계란을 꺼리는 학부모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땡큐 하고 받아 먹었는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깊이 했어요. 얼마든지 사칭하고. 이번 사건의 총책은 집중력 강화 효과를 앞세워 시험 부담이 큰 학생들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수능도 다가오고 있고 수시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잠을 줄여줄 수 있는 약 없냐고 어떤 아이든지 특히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솔깃할 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 수험생 사이에서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유행한 점을 악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습 능력 같은 거를 좀 부모님들이 개선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죠. 워낙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 동네 분들은 오히려 더 속기 쉬웠을 것 같아요. 대치동뿐 아니라 학생들이 많은 학원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란 우려도 나옵니다. 애들의 심리를 약간 악용하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 약간 이심을 덜할 만한 곳은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행법은 마약인 걸 모르고 섭취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 사실이 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네, 이번 마약 음료 사건을 보면 마약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불안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길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죠. 우리 일상에 파고든 마약 거래, 그 실태를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마약 음료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료는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마약을 구하기도 전달도 쉬운 겁니다. 마약이 얼마나 손쉽게 거래되는지 마약 관련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대화방 안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거래 내역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전국 어디든 판매 가능, 거래 방법과 단속 피하는 방법 게시글을 올리고 구매자는 빌라 안에 소화전이나 소화기 뒤편에 붙어있는 마약을 잘 받았다며 인증사진을 올립니다. 마약은 풍선이나 마트 전단지 속에 숨겨서도 전달됩니다. 실제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남성을 MBC 취재진이 접촉했는데 도심에서 30분이면 마약을 거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정말 대낮이에요. 3층 화장실 딱 찍어주면서 해면대 밑에다가 아니면 장애인 화장실 변기 뒤에 붙여놨다 이렇게 사진 찍어주면 거기를 픽업하러 가는 거예요. 보통 30분 정도면 다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새벽 서울에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던 남성이 경찰을 피해 운전해 도망가다 붙잡혔는데 가방에서 약물과 함께 주사기 34개가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6일에는 14살짜리 학생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 필로폰을 사서 투약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약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만큼 전문가들은 단속은 물론 마약 관련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은밀하게 거래하는 그 사이버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차단해야 되고 예방 교육이나 마약의 위험성들을 많이 알려서 본인은 물론 사회에도 해를 미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이 파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검찰은 39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밀수해 유통시킨 일당 29명을 검거했는데 배달책 가운데는 10대 청소년 4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학교폭력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나가지 않아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진 권경의 변호사가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피해자의 어머니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비롯한 책임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 어머니의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의 변호사. MBC와 통화에서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기자님들 전화는 안 받고 있지만요. 잠적한 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한 권 변호사는 주원이 어머니와는 계속 연락하고 있으며 징계 등 책임도 모두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과 당사자가 직접 얘기를 나누고 제가 다른 부분에서 변협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나 이런 건 제가 감당하는 순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나 패소한 경위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서둘러 통화를 마쳤습니다. 출석하셨던 이유에 대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권 변호사는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주원이의 학교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쓰러져서 못 갔고 날짜를 자기가 두 번째는 착오로 못 갔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건강상 이유로 못 갔다고 밝힌 첫째 기일이 이틀 전 자신의 SNS를 통해 150쪽짜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소장을 분석하는 글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할 경우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권 변호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검토하게 됩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았다는 사실을 MBC가 얼마 전에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김 지사가 그 이전에도 산불이 난 상황에서 골프를 치거나 술자리를 가졌다는 또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지사는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당무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강원도 두 곳에서 산불이 난 평일 근무 시간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골프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강원도에는 산불경보 경계태세가 한 달 가까이 유지되고 있었고 강원도청의 산림과 산불 관련 공무원들은 비상대기 중이었습니다. 당일 연가 신청을 냈다고 했지만 직원이 누락했다고 답했던 김 지사는 결국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언론사는 김 지사가 지난달 31일 골프 연습을 하고 저녁에 술자리에 참석했고 지난 18일 강원도 평창 산불 당시에도 골프 연습장에 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언제 말씀해 주실 건데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술자리가 있었던 시간과 주말 골프 연습을 한 시간에는 산불이 없었다며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산불지휘 최고 책임자로서 올바른 처신이었냐는 지적이 일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또 김 대표가 앞서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는 일에 대해서도 경위 파악을 당무감사실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 최근 어린이 감기약 챔프에서 색깔이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제약사가 자진 회수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미 지난 1월부터 이런 민원이 수십 건이나 제기돼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석 달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건데 당국이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4살 딸을 둔 최선아 씨는 지난달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자 미리 사둔 해열제를 꺼냈습니다. 딸에게 먹이려고 개별 포장을 뜯어봤더니 약이 갈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용기한은 내년 9월까지 1년 반가량 남은 상태였습니다. 무색소 무첨가지잖아요. 그래서 먹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화가 났죠. 불안하고 그 전에도 또 이런 먹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국에서 똑같은 제품을 새로 구입해 비교해봤습니다. 정상 제품은 흰색인데 반해 최 씨가 갖고 있던 약은 갈색을 띱니다. 또 포장도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이 해열제를 만든 동아제약은 이틀 전 문제가 된 챔프 해열제를 자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런 갈변 현상을 호소한 민원이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문건을 보면 동아제약은 해열제의 색깔이 변했다는 민원을 지난 1월에 6건, 2월에 12건, 3월에 26건 등 모두 44건을 이미 접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제약사는 원인을 분석해 조치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동아제약은 석 달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시험했던 거에서는 특이사항이나 어떤 유의점을 저희가 발견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단순 색깔 변화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동아제약은 차량 운송 과정에서 높은 온도로 인해 색깔이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 검토를 거쳐 자율 회수를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불만이 발생한 건수나 시기가 조금 되었잖아요. 네. 그랬음에도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 조사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조금 미진하다. 회수 대상이 된 해열제는 대략 57만 8천 갑인데 대부분 시중 약국 등에 풀린 상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등으로 동아제약에 대해 1개월의 제조 중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경찰이 현장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성남시청과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는데요. 특히 정자교가 지난해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던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은 없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사흘째, 현장 감식을 위해 가림막이 치워지자 처참한 사고 현장이 여과 없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너져 내린 보행로 단면엔 맥없이 끊긴 철근들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철근의 굵기, 보행로 상판의 두께를 재고 절단면도 유심히 살핍니다. 상수도관 파열 단면, 하천에 쏟아진 잔해물까지.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합동 감식은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파란 천에 덮여있던 잔해들을 보며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온 사고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후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그리고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한 업체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30년 전 정자교가 지어질 당시 설계도와 공사계약서 등 자료를 확보해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정자교가 재작년 정밀안전점검과 지난해 정기안전점검에서 각각 보통, 양호 등급을 받은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은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등 지자체의 관리가 적절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과 고인의 일터 앞에는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객들의 꽃다발과 편지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좀 물에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또 이런 또 황당한 이해가 안 가요. 뭐든지 다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하고 뭐 저 다리도 막아버리고 그게 뭐 매번 똑같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답답한 거죠. 경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 항목을 이번 사고에 처음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친윤 후보 간 대결로 치러진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거에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윤재옥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대구 출신의 삼선인 신임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대표와 정책위 의장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재옥 의원은 출석 의원 109명 가운데 65표를 얻어 김학용 의원을 21표 차로 눌렀습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여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윤 의원은 대구 달서구에서 내리 3선을 한 경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지냈습니다. 동갑내기로 같은 친윤 후보인 김학용 의원과 접전일 거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강조했습니다. 생생한 민심과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 저 윤재옥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 등 잇따른 정책 혼선 이후 더욱 중요성이 강화됐습니다. 영남 지역 의원들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당내 상황에서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한 윤 의원의 호소도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어느 누구든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의 대상이 되거나 경선도 못 해보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당내에선 최근 지도부의 연이은 발언 논란과 재보궐선거에서 텃밭인 울산 지역을 내준 충격 이후 윤 의원의 신중한 발언 스타일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는 울산,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경남 진주, 원내대표까지 대구로 정해지면서 영남 1색이 된 지도부에 대한 한계도 거론됐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수도권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내지는 영남 1색당 아니냐, 그런 곱지 않은 시선으로 국민의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것이죠. 수도권 원내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지역 안배론을 이기고 윤재옥 원내대표를 선출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상과 낮은 지지율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선 극우 성향 정광훈 목사와의 결별을 촉구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과거 정광훈 목사로부터 과도한 공천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고, 전 목사와 관련된 당원들을 찾아내 정리해야 한다. 완전히 선을 긋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정광훈 목사와 특별한 친분을 자랑했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우리 보수 우파의 최고의 대표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우리는 다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광훈 목사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전 목사와 결별한 계기를 설명하며 과도한 공천에 요구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나의 사람 몇 명은 공천해준다 이런 식으로까지 요구를 해왔다는 겁니까? 몇 명이면 이해가 되죠. 혹시 몇십 명이었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얘기하시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선 이 기회에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당내 세력을 완전히 축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 목사 측에서 책임당원을 우리 당원에 많이 집어넣었다고 해요. 전수조사회가 책임당원 정리를 내야 돼요. 정광훈 세력과는 완전히 선을 그어야 되고요. 우리 당 미래 없어요. 다 잘라내야 된다. 김재원 최고위원회 정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이 비판을 받은 데다 이틀 전 부진했던 재보궐선거 결과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 역시 불편한 입장을 숨기지 않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당의 공천권을 가지고서 제3자가 왈가할 일도 아니지만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당의 그 입장을 정확하게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 차단을 위해 일단 정광훈 목사 배제를 시도하는 국민의힘이 중도층 민심을 얻기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주민과 지방 의원 등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도쿄전력이나 일본 중앙 정치인들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피해 조사 활동을 해왔다는 일본 시의원은 현지 지역 주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世界各国の原発からやっぱ流されているその処理水、爆発して壊れた原発なので、そこから流れ出ている温排水というの、温排水とか処理水というのはそもそも違うと。 이 지역 출신으로 원전에서 일했지만 사고 이후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은 해양 오염을 우려했습니다. 科学的にも安全だって言い切れないし、やっぱり海を汚しちゃいけないですよ。放出したらもう魚食べれなくなっちゃう、福島の魚。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단은 후쿠시마 원전 주변 해안가를 방문한 뒤 이틀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절박함 때문에 우선 현지 확인이 필요했고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응단의 이번 일본 방문은 전반적으로 순조롭지는 못했습니다. 원전 사고 현장 방문이나 현지 어민과의 만남도 불발됐고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을 직접 찾아 면담을 시도했지만 자료 요청서를 도쿄전력 직원에게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갑자기 일방적으로 못 만나겠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좀 부담감을 느낀 게 아닌가. 오는 일요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중앙 정치인들과 만나는 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이번 방문이 국민의 눈을 속여보고자 외교적 결례까지 무릅쓴 얄팍한 정략적 계산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청구권은 아직 남아있다는 인식을 한일 정부가 공유하고 있었다는 외교 문서가 공개되자 일본 정부가 오늘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다면서 기존 입장을 반복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뭐라고 했을까요? 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만에 공개된 주일 한국대사관의 외교 문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의 권리는 해결된 게 아니라는 암묵적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개개인이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남아있다는 걸 당시 한일 정부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해당 문서 공개로 다시 논란이 되자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個人の請求権を含めて、日韓間の財産請求権の問題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り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みである。 하지만 일본 역시 그간 수차례 개인 청구권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個人の請求権が消滅したと申し上げるわけではございませんが、日韓請求権協定により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みでございます。 외교 문서에 대한 일본의 강경한 반응에 우리 외교부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진 않지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라며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를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5억 달러는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된 것이라면서 이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2차례에 걸쳐 정부 보상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제3자 변제 발표 후에도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일본 입장만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갖고 일본의 추가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1, 2월에 거친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못 미치면서 올해 세수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 우려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결국 올해 세수가 예상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기 부진에 각종 세금 감면이 영향을 미친 건데 나라 살림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세금이 작년보다 4조 6천억 원 늘어나 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맞춰 예산안도 이미 짰습니다. 하지만 2월까지 거친 세금은 54조 2천억 원, 작년보다 오히려 15조 7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지난 5년 평균으로 2월까지 1년 세금의 16.8%가 거쳐왔는데 올해는 13.6%에 그친 상황입니다. 부동산, 주식시장 다 좋지 않고 또 기업의 실적이 작년 4분기부터 금년 1분기에 특별히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국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세수는 상반기까지 부진한 모습일 것이고 자산 시장과 경기 회복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채무가 이미 1,0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하반기 경기 회복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2%에 못 미치는 이른바 상저하저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 등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세금이 부족한 만큼 유류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 부총리는 머지않은 시점에 전기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 중국이 그야말로 특급 의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을 떠나 지방까지 가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한 간절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각별한 환대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회담장 앞에서 직접 맞이하고 의장대 사열도 함께 받았습니다. 회담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습니다. 我热烈地欢迎马克龙总统先生访华。Je suis heureux en effet de vous retrouver ainsi que. 오늘은 중국 개혁 개방의 상징인 광저우에서 한 번 더 만납니다.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을 떠나 외국 정상을 만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중국이 얼마나 프랑스에 공을 들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정입니다. 미국 주도의 반중연합 전선에 균열을 내고 프랑스를 우군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中法要继续支持世界多极化和国际关系民主化，反对冷战思维和阵营对抗。 특급 의전에 마크롱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중국과 프랑스는 분리하면 안 된다며 중국과의 상업적 관계를 계속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호응해 중국에 대한 공급망 배제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零和博弈没有赢家，搞脱钩断链阻挡不了中国发展进程。 그리고는 실익을 챙겼습니다. 프랑스 주요 기업인 50여 명이 이번 방중에 동행했는데 에어버스가 항공기 160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진핑 주석에게 의미 있는 답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에 이어 유럽까지 미국의 반중연합 전선에 균열을 내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사이에 프랑스 전역에서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11번째 시위인데요. 이 시위대는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축하 파티를 했던 식당에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유명 식당. 식당의 차양막에 시위대가 붙인 불이 번지기 시작하자 종업원이 양동이에 담은 물을 부으며 황급히 불을 끕니다. 방패를 들고 이 식당 앞을 지키는 경찰들에게는 벽돌과 페인트가 끊임없이 날아듭니다. 이 식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차 투표에서 승리하고 자축 파티를 열었던 곳입니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시위대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시위대는 파리 곳곳에 유리창을 깨고 불을 지르고 경찰에게 돌을 던지는 등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강력 진압에 나선 경찰들이 한 남자를 끌고 가자 주변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파리에서만 4,200명, 프랑스 전역에서 11,500명의 경찰이 동원돼 시위를 막았습니다. On a commencé à courir et ensuite on s'est fait donc arrêter, enfin frapper plusieurs fois avec des coups de matraque. Là, mes hématomes commencent seulement à disparaître 3 semaines après. 어제 시위 참석 인원은 내무부 추산 57만 명, 노조 추산 200만 명으로 집회 규모는 점차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 동맹 측은 정부가 개혁안을 철회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노조연합은 연금 개혁안 통과에 대한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인 오는 13일 12차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지난 2020년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들만 겨냥해서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옥중 폭로를 했었습니다. 검찰이 이 옥중 폭로 직전에 김 전 회장 측 변호사들이 당시 민주당 손혜원 의원,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을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폭로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공모는 전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16일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자필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강요했고 야권, 즉 국민의힘 측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진술은 묵살했다며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폭로 직전 김 전 회장 측 이모 변호사가 당시 여권 인사들을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만나 곧 이뤄질 옥중 폭로에 대해 대화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폭로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당시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폭로를 공모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제보를 하려고 두 사람을 만났지만 황희석 전 최고위원이 김봉현 전 회장의 공소장을 살펴본 뒤 제보자가 중범죄라고 생각했는지 길게 얘기하려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희석 전 최고위원과 손혜원 전 의원 역시 이 변호사 일당이 찾아와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15분가량 얘기를 듣고 돌려보낸 게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로 특수부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전관 변호사와 검사 한 명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권 교체 이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당시 옥중 폭로가 허위였다는 진술을 확보해 폭로 과정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 변호사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정치권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미등록 이주민, 쉽게 말해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일할 사람이 없는 영세한 농장이나 공장에서는 눈 감아달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불법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건데요. 손은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이주민 교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예배 중이던 필리핀 국적 남녀 9명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합니다. 이들은 미등록 외국인입니다. 한 여성은 어린아이를 집에 홀로 둔 채 출입국 관리소의 수감 시설에 갇혔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불거지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들입니다. 단속반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공장과 일터로 찾아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가는데 전 단속 들어가겠다 해서 저는 괜찮아 없어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농장과 공장들은 미등록 이주민이 없다면 가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한국인도 없고 또 이주 노동자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열악한 조건도 감수할 처지에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농민들과 함께 그 힘든 일을 해내고 있는 것. 그래서 지자체가 나서기도 합니다. 전북 정읍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베트남에서 34명의 계절 노동자를 데려와 농가로 보냈습니다. Và con người rất chi là thân thiện, mọi người tiếp đón đoàn cũng rất chi là chu đáo và trang trọng. 그래도 현장에선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합니다. 농어촌이나 제조업 영세사업장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 자리를 사실상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료권 보장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불법은 막아야 하지만 단속과 추방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합법적인 대안을 더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송 부분, 즉 탈것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 전기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 운행하는 차량 자체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중교통인 버스를 전면 무료화한 이곳 경북 청송처럼 말이죠. 청송의 도로를 달리는 빨간색 노선버스. 이 버스는 공짜입니다. 아침 7시 반, 읍내행 첫 차에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터와 목욕탕에 가는 손님들이 계속해서 버스에 탑니다. 청송은 올해 1월부터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작했습니다. 주민은 물론 관광객도 공짜입니다. 아침에 막 바쁜데 차비 챙기는 거 그걸 안 하니까 좋아요. 한 달에 거의 10만 원 돈이라는 돈이 나가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는 큰 돈이죠.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의 복지 정책으로 볼 수 있지만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용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시고 잠시나마 시동을 끄시고 노선 버스를 이용하시면 국립공원에 마음 놓고 구경할 수 있는 무료 대중교통은 도시에서도 가능합니다. 방과 후 교문 앞 정류장으로 몰려든 학생들 손에 너나 없이 무상 교통카드가 들려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2020년부터 만 23세 이하와 65세 이상 주민에게 시내버스비를 전액 돌려주고 있습니다. 버스 조금 더 쉽게 자주 이용하죠. 자주 이용하게 되죠. 시행 1년 만에 자동차 등을 타는 대신 버스를 이용한 건수가 60만 건 넘게 늘었습니다. 예산 118억 원이 들었는데 대기질과 교통혼잡 개선 등 188억 원 상당의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입니다. 승용차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으로 많이 넘어온 걸로 파악됐고 이 소비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로 이미 앞서가는 나라도 많습니다. 인구 64만 명, 유럽의 작은 국가 룩셈부르크는 2020년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화했습니다. 미국 보스턴은 일부 노선버스가 무료 운행 중이며 워싱턴 DC도 버스비 무료화를 결정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여름 고속열차 등을 제외한 전국의 대중교통을 한 달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우리 돈 12,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25%나 늘면서 온실가스가 180만 톤 주는 등 대기오염이 6%나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2년 전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2030년까지 수송 분야에서 2018년보다 37.8%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모든 차량의 총 주행거리를 4.5% 줄이겠다고 했는데 실제 정책은 전기차 보급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년에 2조 원이 넘는데 전기차가 쓰는 전기와 배터리 생산을 고려하면 내연기관차에 최소 3분의 1이 넘는 탄소를 내뿜습니다. 자가용 이동을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시켜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존재하지 않고요. 1km 이동할 때 탄소 배출량은 승용차가 210g인데 버스는 27, 지하철은 1.5g밖에 안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 대비 효과나
콩나물시루 출근길에 시달리는 시민 다수의 혜택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대중교통 활성화는 가장 확실한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북한이 해커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미국 정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앞으로 이런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자금 탈취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8발을 포함해 미사일을 적어도 65발 쏘아 올렸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는 데만 40억 원이 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많게는 39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백만 톤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수천억 원을 1년 동안 바다에 버린 셈입니다. 작년 한 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비용을 식량 도입에 사용했을 경우 100만 톤 이상을 구매할 수 있는 규모로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 비용을 해커들의 불법 해킹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탈취한 뒤 세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배후라고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지난해 게임 업체 엑시 인피니티에서 8천억 원, 2020년엔 블록체인 기업 하모니에서 1,200억 원의 가상자산을 훔친 사건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훔친 자금을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고 있다는 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서 사이버전을 핵 미사일과 더불어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는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불법 사이버 자금을 차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With its pursuit of UN prohibited WMD and ballistic missiles and its malicious cyber program that targets countries and individuals around the globe. 한편 북한은 오늘 하루 동안 남북 연락 사무소와 군 통신선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북은 통상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통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신선 이상 가능성 등을 포함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정규리그 3위를 기록했던 도로공사가 0%의 확률을 뚫고 프로배구 여자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2시간 38분에 걸친 숨막혔던 승부. 선수들은 물론 보는 이들도 끝까지 손에 땀을 쥐었던 명승부였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1, 2차전 싹쓸이로 우승 확률 100%의 고지를 밟았던 흥국생명. 역대 최초로 3, 4차전을 모두 잡고 0%의 우승 확률에 도전한 도로공사. 5차전 마지막 대결은 역대급 명승부였습니다. 숨막히는 전쟁 같은 승부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도로공사의 뒷심이 대단했습니다. 19대 23까지 밀린 3세트. 거짓말 같은 연속 6득점으로 경기를 뒤집더니 4세트에는 1분이 넘는 랠리를 이겨냈습니다. 20번 가까운 랠리를 끝낸 박정아는 코트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운명의 5세트에는 코치의 판단력도 빛났습니다. 인아웃 판독으로 13대 13 동점이 되는 듯 했지만 터치아웃을 집어낸 코치의 판독 요청에 다시 판정이 번복되며 14대 12가 됐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은 박정아가 기어코 0%의 기적을 완성했습니다. 기록으로 남길 것이냐 기억에 남을 것이냐 이 얘기를 했을 때 솔직히 저도 부담스러웠는데 기록으로도 남고 기억에도 남게 해줘서 우리 선수들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하위권 전력 예상에 3위로 포스트 시즌 턱걸이. 하지만 도전자의 마음으로 부담을 덜었습니다. 저희도 뭐 배구할 때 확률적으로 연습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닐 때가 많잖아요. 알고도 못 막을 때도 많고 배구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팬들도 미치도록 짜릿했습니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정 했는데도 그 안에서 선수들이 악착같이 하려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오히려 그거 보면서 더 힘내서 응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승 뒤풀이 역시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적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고 야 진짜 이런 경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 최고
모든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밖에 있는 선수들도 저희한테 힘을 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챔프전 우승이라는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모두 고맙고 사랑해 얘들아. 포스트 시즌 최장 시간, 프로배구 역대 최고 시청률을 남긴 챔프전. 올 시즌 V리그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아쉬웠을 선수, 아마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였을 텐데요. 시즌 중 은퇴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내년에도 코트에서 볼 수 있을까요? 송기성 기자입니다.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김연경. 하지만 패배가 확정되던 순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믿기지 않은 역전패. 어느 누구보다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해 주셔서 제가 사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후회가 안 남는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정말 너무 아쉬운 그런 경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가장 먼저 동료들을 위로했고 감정을 추스른 뒤 기적을 써내려간 상대에게 축하도 건넸습니다. 시즌 도중 은퇴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변함없이 응원을 보내주는 팬들, 그리고 마지막 모습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마무리가 또 좋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뛰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많이 생각을 해서 잘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팬들과 후배들의 바람도 똑같습니다. 이제 배구의 맛을 알고 이제 앞으로 계속 배구를 볼 것 같은데 은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보러 올게요. 당연히 연경 언니가 더 하는 걸 보고 싶고 저도 보고 배운다고 생각하고 뭐 따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경 언니가 더 하면 좋겠죠? 36살에 첫 FA 자격을 얻은 김연경. 코트에 계속 남을지, 만약 그렇다면 과연 어떤 팀을 선택할지 그 선택에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고교야구 최대어로 꼽히는 마산 용마고의 장현석 선수. 최고 구속 160km에 도전하는 강속구 투수답게 오늘 12개의 삼진을 뺏는 괴력투를 펼쳤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장현석이 3회 마운드에 오르자 관중석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시내티, 피츠버그, 그리고 오클랜드 등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장현석은 이번 대회 첫 실점을 기록하며 잠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내 최고 구속 154km의 강속구를 연거푸 뿌려 4타자 연속 삼진을 잡더니 5회부터 다시 4연속 삼진쇼를 펼치며 경북고 타선을 잠재웠습니다. 투구수 제한을 고려해 9회 원아웃까지만 잡고 1루수로 옮긴 장현석은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직접 해결하며 역전승을 스스로 완성했습니다. 6이닝 동안 탈삼진 12개, 피안타는 단 하나. 고교 최대어다운 압도적인 투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되게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제가 너무 잘 던지고 다른 야수들도 많이 도와줘서 지난해 156km를 찍은 뒤 집중 조명받고 있는데 올해는 변화구 제구력까지 일취월장했습니다. 감각적으로 좋다 보니까 좋은 변화구들을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뭐 슬라이더든 체인지업이든 커브든. 벌써부터 경기 후 팬이 몰릴 정도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장현석. 지다현석이 지다현석. 최대 관심사인 빅리그 진출 여부는 여전히 고심 중입니다. 뭐 아직 KBO 간다고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아직 저도 미국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고 일단 지금은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한 곳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MBC 뉴스 박재욱입니다. 호주 프로축구에서 나온 원더골입니다. 2부 리그에서도 이런 골이 나오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지는 벚꽃이 아쉬울 무렵 마치 선물과 같은 날씨입니다. 우려했던 고농도 미세먼지는 다행히 사라졌습니다. 청정한 북서풍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퇴근께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7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음 수준 회복했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중부지방은 오후 한때 약한 황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을 비롯한 동해안 지방은 순간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밤사이 공기는 한결 더 차가워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3도, 대관령 영하 4도까지 떨어져 내륙 산지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겠는데요. 농작물 냉해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기온은 일요일 낮부터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종일 맑겠고요. 다만 동쪽 지방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 2도, 안동 0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에,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